달동네 한 구석 오래된 콘크리트 벽이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는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집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며느리가 된 지 아직 며칠도 되지 않았건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게으른 여편네 같으니 온종일 빈둥거리는 거 말곤 할 줄 아는 게 뭐냐?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냐? 주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었다. 대꾸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을 파고들었다. 이 집의 공기, 냄새, 말투,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남편 선호는 날마다 인천 외곽의 공사장으로 나가 일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인은 이미 깨달았다. 이 집에 들어올 때 마음속에 품었던 가정이라는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눈물로 깨어진 환상이었다는 걸. 그저 어쩌면 너무 순진했던 걸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주인은 가스레인지 위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달걀 하나라도 넣어볼까 망설이던 찰나 현관문이 쿵 하고 열리더니 선호가 들어섰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건 핏기 도는 눈과 무거운 숨결이었다. 오늘 저녁은 뭐야?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또 김치찌개야? 고기 같은 건 왜 못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 정도도 못 맞춰줘? 주인은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저는 그냥 집안일 챙기느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호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벽에 내던졌다. 찌개는 벽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바닥에 쏟아졌다. 감히 말대꾸야? 이제 와서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아?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그 순간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은 젖었고 가슴은 갈라진 듯 아팠다. 그저 손끝을 꽉 쥐고 심호흡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그녀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축하해요. 아기 가졌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의 입가에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연이 이 지친 삶의 작은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선호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다. 기뻐하기는커녕 차가운 눈빛과 무관심한 침묵만 돌아왔다. 그 후로 9달은 매일이 시험 같았다. 아침엔 시어머니의 잔소리, 낮엔 남편의 무심함, 밤엔 벽을 마주한 혼자만의 침묵. 그럼에도 주인은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닫혀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축복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작고 연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주의 품에 안긴 건 눈처럼 하얀 포대기에 쌓인 작은 딸이었다. 도톰한 볼, 조그만 손, 살구빛 얼굴에 맑은 눈동자. 그 순간 주인은 조용히 속삭였다. 선아야, 너는 내 하늘이야. 내 삶의 빛이야. 작은 포대기에 곱게 쌓인 아기를 마주한 순간 주인은 말없이 그저 아이만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말로 다하지 못할 무언가가 눈빛을 타고 흘러내렸다. 선아야, 너는 내 하늘이야. 내 인생의 빛이야.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구 하나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휴, 또 딸이야? 에휴, 참, 이 고생을 어쩌려고. 남편 선호도 아이를 힐끔 한번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마치 그 아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처럼. 그러나 주인은 알았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이 아이는 반드시 얻을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숨엔 안도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세계는 딸 선아 하나뿐이었다. 선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술, 무관심, 냉대, 그 모든 것을 주인은 여전히 감내해야 했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그저 참고만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속으로는 매일같이 딸의 미래를 꿈꾸며 모든 모욕을 견뎌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선호는 평소처럼 출근을 나섰고 그날 저녁 돌아온 건 그의 싸늘한 주검이었다.
공사장에서 감전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례식 며칠 동안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차를 내주기도 하고 끼니를 챙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주인은 혼자 남았다. 2살밖에 안 된 선아는 여전히 아빠가 퇴근해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49제가 끝난 날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너랑 그 아이 우리 책임 아니다. 앞으로 뭘 하든 내가 알아서 해. 그 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몇 벌 안 되는 옷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맸다. 그렇게 삶을 다시 시작했다. 먼저 찾은 곳은 같은 동네 아주머니가 사는 집. 혹시 청소 일이라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 집에서 일자리를 얻고 또 다른 2집에서도 설거지와 세탁을 맡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할게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이른 아침이면 선아를 동네의 미망인 아줌마에게 맡기고 일을 나갔다. 매일 5,000원을 맡기며 말했다. 부탁드릴게요. 제 아이 잘 좀 부탁드려요.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했다. 이 세상은 그냥 주는 거 하나도 없어. 다 값이 있어야지. 세월이 흘렀고 주위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발바닥엔 굳은 살이 박였다. 겨울이 오면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일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선아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를 돌보던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애들은 원래 열 자주 나요. 주인은 말없이 약국에 들러 해열제를 샀다. 그리고 작고 달달한 초콜릿 하나도 함께 샀다. 열이 나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고 따뜻한 위로였다. 시간은 흐르고 선아는 점점 자라났고 어느 날 고집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주인은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근처 공립초등학교에 등록했다. 등록금은 저렴했지만 문제는 교복과 책, 운동화였다. 어느 날 선아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왜 우리 옷은 항상 누렇게 돼요? 다른 애들 옷은 다 깨끗한데. 주인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우린 마음이 더 깨끗하단다. 겉옷은 금방 닦이면 되지만 마음은 쉽게 안 닦여. 하지만 선아는 다음 날 또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그날 밤 자신의 헌 머플러를 가위로 잘라 아이에게 깨끗한 리본을 만들어 주었다. 작고 소중한 정성으로 딸의 마음을 감싸 안고 싶었다. 운동화는 낡아서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주인은 새벽마다 신발을 손수 닦았다.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 수세미로 문지르고 마지막엔 정성껏 구두약을 발라주었다.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닦다 보면 언뜻 보기에 새 신발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건 신발이 아니라 딸에게 내미는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어쩌면 속 깊은 기도였다.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회의에는 늘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낡은 옷차림이 창피했기 때문이다. 헝겊 한 벌도 마음이 불편한데 다른 부모들의 멀끔한 정장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이 괜히 아이에게 누가 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선생님이 딸을 칭찬해줄 때마다 주위의 어깨는 조금씩 펴졌다. 어머니, 따님은 참 야무져요. 수업도 잘 듣고 성적도 아주 좋고요. 그 말 한마디면 좋겠다.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위로였고 주위가 세상을 버티는 힘이었다. 동네에서는 주위에 대해 말이 많았다. 어떤 이들은 대견하다며 격려했지만 어떤 이는 말끝마다 가시를 달았다. 파출부 주제에 무슨 공부야. 애한테 괜한 욕심만 심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들릴 때면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일을 더 열심히 했다. 그저 땀이 말보다 낫다고 믿었다. 어느 날 선아가 물었다. 엄마, 왜 우리 옷은 항상 낡았어요? 다른 애들처럼 반짝거리는 옷 입으면 안 돼요? 주인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겉은 금방 때타지만 마음은 오랫동안 깨끗해야 한단다. 우리는 것보다 속이 반짝여야 해. 하지만 그 말로는 부족했다는 걸 주인은 알았다. 그래서 그날 밤 낡은 목도리를 가위로 잘라 깨끗이 빨고 다려 예쁜 리본 하나를 만들어 딸의 책가방에 달아주었다. 돈은 없어도 정성은 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주인은 낮에 일하고 또 일했다. 그러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까지 추가로 맡았다. 그곳은 대부분 남자 일꾼들뿐이라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젠 그런 눈빛에도 익숙해졌다. 누가 뭐라 하든
그녀는 묵묵히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았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 참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딸의 반에는 영어 선생님이 새로 왔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언제 해요? 잘못했을 때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날 밤 선아는 수업 내용을 신나게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주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도 말해야겠구나. 내 아이를 이런 세상에 데려온 게 잘못이라면 나도 하늘에 미안하다고 해야겠지. 시간은 흘렀다. 주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딸과 함께 웃고 밤에는 기운 없이 이불 속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눈을 감기 전 언제나 같은 기도를 올렸다. 제발 이 아이는 내가 오르지 못한 곳까지 닿게 해주세요. 내 손이 모자라서 놓친 꿈을 이 아이는 꼭 안게 해주세요. 선아가 대학 입학을 하던 날 교문 앞에서 그녀는 멈칫했다. 낯선 건물들, 벽에 가득 붙은 종이들, 무표정한 얼굴들 모두가 낯설고 서늘했다. 하지만 주희의 눈엔 희망이 가득했다. 그 눈빛이 딸의 등 뒤에 조용히 날개를 달아주었다. 엄마, 나 괜찮아 보여요? 예쁘다. 아주 당당해 보여. 주인은 딸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와. 괜히 어슬렁대지 말고. 선아의 얼굴에는 예의 바른 단정함과 자그마한 자신감이 있었다. 첫 수업에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선 결과로 말하세요. 그 말에 선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에 몰두했다. 한편 주인은 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에도 일을 늘렸다. 이웃들의 옷을 꿰매고 다리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어느 저녁 선아는 돌아오자마자 신나게 말했다. 오늘 글짓기 과제에서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대요. 주인은 말없이 딸이 내려놓은 공책을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글씨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마치 그 속에 묻어있는 땀과 기운과 기도가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중 몇몇은 조용히 주위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느질하던 중 동네 부잣집에서 온 사모님 하나가 다가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설아 아주머니라 불렀다. 그녀는 상냥한 얼굴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더니 조용히 물었다. 자매님, 따님은 요즘 뭐해요? 주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대학교 다녀요. 올해 3학년이 됐어요. 그 말을 듣자 설아 아주머니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다. 그래요? 그럼 언젠가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봐요.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네요. 며칠 후 주인은 선아를 데리고 그 집을 방문했다. 딸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단정한 옷을 차려입은 채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했다. 걸음걸이에는 조심스러움이, 말투에는 예의가 담겨 있었다. 설아 아주머니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다. 우리 집 안쪽에서 요즘 좋은 인연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를 보고 나니 마음이 끌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사모님, 저는 그냥 파출부일 뿐이에요. 우리 딸이 그런 좋은 집안에 어울릴까요? 설아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딸은 엄마의 일로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지닌 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충분히 빛이 나요. 며칠 뒤 정식으로 맞선 제안이 들어왔다. 신랑 쪽은 석진이라는 남자였고 그의 어머니 말순 씨는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다. 첫 만남에서 말순 씨는 또렷하게 말했다. 우린 이 아이만 보면 돼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은 아이의 인생이에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주인은 숨을 고르며 딸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선아는 잠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주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운명이라는 건 늘 문을 두드릴 때는 조용하단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약혼식 날짜는 급히 잡혔다. 주인은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직접 바느질을 해 딸의 한복을 지었다. 돈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다. 그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초대받았다.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빈말로 축하하며 뒷말을 보탰다. 예물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오래된 옷들을 팔아 작은 은목걸이 하나를 샀다. 그것을 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내 이마를 밝혀줄 별이야. 비록 크진 않아도 누구보다 따뜻한 빛이 될 거야. 약혼식 당일 집엔 큰 조명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환한 등불이 켜진 듯 따뜻했다. 석진과 그의 가족은 단정한 차림으로 도착했고 과일과 다과를 건네며 간단한 절차를 마쳤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그날 밤 선아가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주인은 딸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땠니? 선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조금은 무서워요. 이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릴까봐. 주인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건 꿈이 아니야. 꿈보다 더 선명한 현실이 될 거야. 이젠 내가 살아갈 차례란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다. 결혼식 날 달동네는 마치 잔치집처럼 떠들썩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주희 같은 여자의 딸이 그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는 사실은 동네에선 그 자체로 화제였다. 선아는 한복을 입고 고요히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궁궐에서 내려온 아씨 같았다. 흰 장미로 장식된 차가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가슴을 꼭 안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젠 너를 보내야 할 때구나. 두려움보다도 너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더 크단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주희의 얼굴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딸아, 시댁에서는 항상 정갈하게 행동하고 말은 아껴서 하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축복이었다. 석진의 집은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 있었다. 정문 앞엔 고급 승용차 2대가 이미 주차돼 있었고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에 발을 딛는 순간 차가운 바닥에 감촉이 발끝으로 스며들었다. 하녀가 다가와 조용히 짐을 받아들고 말했다. 작은 사모님, 방은 위층이에요. 이젠 여기가 사모님 댁이에요. 시어머니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리고 우리 석진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선아는 고개를 조아렸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집에서는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며칠은 손님 접대와 인사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비싼 옷, 반짝이는 식기, 잦은 방문, 모든 것이 그녀에겐 아직 낯설었지만 그럭저럭 잘 적응하고 있는 듯했다. 한편 주인은 시장에서 천을 사서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해 딸에게 주리부를 준비했다. 그리고 단골 떡집에서 떡 2근을 사들고 딸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리어카를 탔다. 딸을 보자마자 주인은 웃으며 손을 뻗었다. 딸, 엄마가 너 처음 보러 오는데 허락받아야 해? 이불 하나 만들었어. 지난주에 입맛 없다 했잖아. 그래서 떡도 좀 가져왔어. 선아는 이불을 받아들고 말없이 소파 한쪽에 내려놓았다. 표정은 무심했고 반응은 짧았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다음엔 꼭 전화하고 와. 주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꼭 연락하고 올게. 말수는 주방에서 차를 끓였지만 주희에게 차를 내어준 이는 없었다. 하녀가 조용히 말했다. 큰 사모님께서 지금은 바쁘셔서 잠깐만 있다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도 주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전 그냥 얼굴만 보면 돼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설아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따님이 그 집으로 시집 가더니 이제는 사모님이시네. 그럼 이제 일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주인은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하게 되네요. 그날 밤 주인은 오래된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다. 동네 아이들의 옷을 정성껏 꿰매고 마지막 남은 실밥을 정리한 후 이불 귀퉁이를 매만졌다. 그건 딸에게 주기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오래된 희망이었다. 문은 분명 열렸는데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온 바람엔 정겨운 온기보다 낯선 기운이 더 짙었다. 주인은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말로 딸들은 높이 올라가면
아래를 다시 돌아보지 않는 걸까? 그날 이후 한참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인사 하나 없이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결국 어느 날 마음이 지쳐버린 주인은 장롱 속에서 가장 아끼던 헌색 치마 저고리를 꺼냈다. 구겨진 끝단을 다리미로 펴고 천천히 단정히 접어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다시 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번엔 아무런 선물도 없이 단지 딸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정문 앞, 그때 그 경비 아저씨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번엔 주위를 금세 알아보며 조용히 인사했다. 사모님, 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윽고 하녀가 문을 열었고 주인은 정갈한 거실 한쪽에 조심스레 앉았다. 기다리는 동안 손끝으로 무릎 위에 치마 끝자락을 천천히 접었다 폈다. 잠시 뒤 선아가 내려왔다. 주인은 반가움에 벌떡 일어섰다. 우리 딸, 잘 지냈어? 선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엄마 마음이 이끌려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와버렸지 뭐니. 선아는 말없이 주희를 소파에 앉혔다. 엄마, 잠깐만 계세요. 거실에 손님들이 와 계셔서요. 그 말에 주인은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차를 마셨다. 딸의 얼굴엔 낯선 표정이 서려 있었고 말투엔 어딘가 모르게 거리가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함께 웃고 울던 그 선아가 아닌 것 같았다. 차 한 잔이 끝나기도 전에 선아가 말했다. 엄마, 리어카 불러드릴까요? 괜찮아, 딸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주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일하던 집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슬며시 말을 건넸다. 따님은 복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차림으로 그 집에 가세요? 근처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 조심하셔야죠. 그 말에 주인은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를 정리했다. 그래, 딸이 원하면 엄마는 그렇게 하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옷장을 열어 낡은 사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빨래를 하고 널어두었다. 어쩌면 더는 딸 앞에 서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마지막 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부엌에서 차를 마시던 중 안쪽 방에서 선아와 석진의 대화가 문틈으로 들려왔다. 선아야, 내 엄마 자꾸 이렇게 오시는 거 솔직히 불편해. 그분 엄마야. 내 엄마.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해. 딱 봐도 그냥 일하는 분 같잖아. 그 말에 주위의 손이 덜덜 떨렸다. 찻잔이 어느새 바닥에 떨어졌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윽고 선아가 나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만 가요. 석진 오빠 외출해야 해서.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왔다. 리어카에 앉아 돌아오는 길. 자신의 살이 끝을 내려다보았다. 바느질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래된 천. 수년간 반복해 입은 그 옷은 이미 색도 바랬고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날 이후로 주인은 딸의 집에 더는 가지 않았다. 이웃들이 묻기도 했다. 사돈 어르신이 뭐라 하셨어요?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딸이 행복하면 엄마의 자리는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곳이지요. 선아의 결혼 생활 이야기는 동네 구석구석에 퍼져나갔다. 누구는 부러워했고 누구는 씁쓸히 중얼거렸다. 그런 집으로 시집갔으면 부모는 그냥 그림자처럼 남는 거야. 그 말에 주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오히려 가장 진한 대답이 되었다. 그녀는 더욱 일에 몰두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종종 말했다. 이제 좀 쉬세요. 주희 씨, 몸도 챙기셔야죠. 하지만 주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가슴이 텅 비면 손이라도 바쁘게 움직여야 덜 외롭잖아요. 선아는 여전히 한 주, 두 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가끔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그건 단지 형식적인 안부일 뿐. 진심은 담기지 않은 말들이었다.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나와 있어요. 이따가 연락할게요. 요즘엔 마음이 갑갑해서 그냥 쇼핑 나가는 게 좋아요. 딸의 문자에 주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행복하게 지내렴. 며칠 뒤 동네 아이들이 놀러와서 웃고 떠드는 소리에 집이 잠시 밝아졌다. 그중 한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따님은 어디서 살아요? 주인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아주 먼 곳이란다. 하늘 아래. 내가 갈 수 없는 금원데
아이들은 금세 장난에 몰두했고 주인은 가만히 그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어릴 적 선아의 눈빛이, 웃음이, 말투가 겹쳐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선아는 더 이상 그 순한 미소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SNS에서 선아는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이 가방? 이탈리아에서 직구했어. 어느 누군가가 물었다. 너희 엄마는 뭐 하셔? 그녀는 대답을 피하며 웃었다. 시골에 살아. 좀 옛날 사람이야. 그래서 행사 같은 데는 안 오셔. 그게 더 좋아. 주인은 그 말이 어디선가 새어나와 자신에게까지 닿았다는 걸 알았다. 선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주희 씨 딸 정말 예뻐졌더라. 인터넷에서 사진 봤어요. 진짜 배우 같던데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겉으론 반짝이죠. 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주인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하늘엔 반달이 걸려 있었고 겨울바람엔 약간의 서늘함이 섞여 있었다. 작은 스툴에 앉아 그녀는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하나님, 제 자식 키움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벌은 저한테만 주세요. 딸에게는 자만이라는 짐을 주지 마세요. 너무 높이 오르면 어쩌면 더 크게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서운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건 오직 어머니의 기도였다. 며칠 뒤 동네 초등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왔고 어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무대 위에서 제잘거렸다. 주인은 교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선아도 분홍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선아는 더 이상 그 무대에 서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주희가 발붙일 수 없는 세계 속 사람이 되어 있었다. 주희는 그저 조용히 기도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 기도엔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진심은 또렷했다. 그해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다. 한밤중 주인은 갑작스러운 열과 기침에 몸이 축축히 젖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달려왔다. 이건 그냥 감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 데려가야 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폐렴이 꽤 진행된 상태였다. 의사는 긴급히 말했다. 입원 필요합니다. 약값과 치료비가 급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작은 가방 속엔 오직 낡은 지폐 한 장과 과일 주스 하나뿐이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계세요? 동네 아주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따님이 있긴 한데 멀리 살아요. 연락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설아 아주머니가 중이가 늘 품고 다니던 낡은 휴대폰을 꺼내 거기 저장된 우리 딸 선아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선아가 받았다. 따님,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선아는 잠시 정적을 흘린 후 짧게 말했다. 알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설아 아주머니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설아 아주머니가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일단 약값부터.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맡기죠. 병실, 하얀 벽, 흐린 형광등, 멍한 침묵 속에서 주인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숨은 가쁘고 팔은 축 늘어졌다. 잠시 후 약이 돌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에 희미한 불빛이 번졌다. 낯선 공간, 낯선 기계음. 그 어떤 얼굴도 손길도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 그 딸의 손을 처음 잡고 걸음을 가르쳤던 그 손. 이젠 떨리고 주름지고 핏줄이 고스란히 드러난 손이었다. 하나님, 이 손으로 딸을 안고 달래며 울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 따뜻함, 지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약병을 갈고 이불을 정리한 뒤 말없이 나갔다. 밤이 되자 병실의 조명은 어슴푸레하게 줄어들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덜컥거리는 듯 이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이웃들이 다시 전화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설아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더는 기대하지 말아요. 그게 더 아프니까. 병상에서 주인은 옛 기억에 잠겼다. 선아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문 앞에 서서 기다리던 그 시간들, 그때의 작은 가방, 반짝이는 눈, 작은 손에 들려있던 인형 하나. 한 간호사가 물었다. 할머니, 보호자 계세요?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있어요. 하지만 바빠요. 많이. 간호사는 조심스레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요즘엔 바쁨이 관계보다 우선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며칠 뒤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지만 주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그녀의 발걸음엔 기운이 없었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문 앞을 바라보던 그 오래된 눈빛도 이젠 사라진 듯했다. 며칠 후 주인은 동네 절 앞에 멈췄다. 예전에도 몇 번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 문 안으로 이끌렸다. 절 안에서는 누군가가 국을 끓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물을 나르고 있었다. 주인은 말없이 그 옆에 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일을 도우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엔 오래간만에 평온이 감돌았다. 옆에 앉은 한 노숙 여인이 물었다. 이모님, 처음 오셨어요? 주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네,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요. 이젠 그저 이름 없이 조용히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아래에서만 살아가고 싶네요. 맞아요. 사람에게 기대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지요. 노숙 여인의 말에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사찰에 나갔다. 어느 날 주인은 국을 퍼주며 한 구석에 앉아있는 낯선 여인을 보게 되었다. 얇은 이불을 두른 채 고개를 깊게 숙인 모습.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두 손엔 화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공양을 받고는 사라졌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 구걸하지 않았고 눈빛도 피했다. 단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루하루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주인은 평소보다 일찍 사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 작은 단지에 꿀을 넣은 밥을 따로 준비했다. 그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주의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다. 왜일까? 이 낯선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뒤흔들리지? 그날 이후 그 여인은 날마다 나타났다. 주위도 날마다 그녀를 기다렸다. 어느 날 국배급이 끝나고 주인은 그 여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 여인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고 이불 속 얼굴은 끝내 드러내지 않았다. 주인은 웃으며 말하였다.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나도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거든. 그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날도 공양을 받았고 주인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눈빛 어디서 본 적이 있지? 그날 밤 주인은 집으로 돌아와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딸의 어릴 적 사진, 교복을 입은 모습, 첫 발표회에서 받은 상장, 결혼식 날 입은 한복의 고운 차락. 그리고 그녀의 눈빛. 어릴 적부터 눈빛 속엔 항상 어른스러운 외로움이 있었다. 기대와 상처, 그리고 자존심.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저 눈 정말 똑같아. 그날 밤 주인은 밥도 먹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가야겠다. 딸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몇 년 만이었다. 그 동네는 낡아 있었고 화단엔 더 이상 꽃도 없었다. 그토록 반짝이던 집도 지금은 먼지가 가득했다. 철문 앞에서 주인은 조용히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정적뿐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다. 이제 딸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주인은 허탈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녀의 발 아래 놓인 작은 명함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멈췄다. 명함에는 작은 복지 시설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 쉼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주인은 천천히 명함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다시 사찰로 향했다. 그날도 그 여인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은 이제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그 손, 그 어깨의 떨림,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그날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여인의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작은 종이 쪽지를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쪽지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주인은 절 앞마당에서 그 여인을 다시 보았다. 매일 같이 오래된 이불을 둘러쓰고 맨 끝자리에 앉아 밥을 받아 가던 여자. 그날은 강한 바람이 그녀의 이불 끝을 들쳐 올렸고 그 안쪽에 박음질된 붉은 자수가 드러났다. 그건 주희가 딸 사다나의 혼수로 직접 수놓은 자수 이불이었다. 순간 주희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나직이 물었다. 혹시 누구세요? 이름이 사다나?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귀를 닫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주희는 다시 말했다. 내 이름은 주희예요. 나 당신 엄마예요. 그 순간 여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고개가 천천히 들렸고 이불 사이로 눈동자가 보였다. 젖어있는 눈, 망설이는 숨, 그리고 아주 천천히 끄덕인 고개 하나. 그제야 주희의 숨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너구나? 선아야, 우리 딸. 주희는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마에는 화상 자국, 눈 밑은 푸르게 꺼져 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동자만은 주희가 평생을 기억하던 그 아이의 것이었다. 언제나 묵묵히 바라보던, 엄마를 기다리던 그 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여기에? 딸은 주저앉더니 허공을 보며 입을 열었다. 척지는 날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군요. 너는 내 수준에 맞지 않아. 집에서도 나를 딸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내 상처도 내 마음도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이혼장을 내밀었고 나는 갈 곳도 없이 나와야 했어요. 주인은 말없이 딸의 손을 감쌌다. 그 손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고 손톱 끝은 부서져 있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니? 엄마는 기다렸는데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어. 딸은 고개를 푹 숙였다. 부끄러웠어요. 그땐 너무 어리석었고 엄마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면서도 엄마 얼굴 한번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주인은 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널 다시 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절 앞마당에 불어오던 찬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보다 지금 이 품이 더 따뜻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주인은 사다나를 작은 방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록 낡은 집, 찬 바닥, 허름한 이불뿐이었지만 그녀들 사이엔 더 이상 거짓도 오해도 없었다. 사다나는 매일 절에서 봉사를 도왔다. 밥을 짓고 국을 나르고 바닥을 쓸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아줌마라고 불렀다. 아무도 그녀의 사연을 몰랐지만 모두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걸 느꼈다. 어느 날 아이가 절 마당에서 묻는다. 이모, 따님은 어디 계세요?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있지. 저기서 밥 푸고 있는 사람. 그게 내 딸이야. 그 말에 사다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함께 조금씩 피어오르는 회복의 온기가 있었다. 하늘엔 구름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다. 봄은 멀지 않았다. 주인은 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얼굴은 고요했지만 눈가에는 천천히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사다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를 외면했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나를 다시 엄마를 처음 봤던 그 자리로 데려왔어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딸을 바라보았다. 사다나는 헤어진 이불을 여미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했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축복은 지켜야 한다고. 근데 나는 다 잃어버렸어요. 시댁에서 일하다가
부엌에서 가스통이 폭발했어요. 그날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쫓겨났고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은 딸을 끌어안았다. 아가야, 아이가 길을 잃으면 엄마는 문을 닫지 않는단다. 절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인은 자신의 이불을 풀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주위의 품 안에는 묘한 평온이 번졌다. 그건 진실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이었다. 그날 절에서 나눠진 건 밥과 국만이 아니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용서했고 한 딸이 비로소 자신을 다시 알아본 날이었다. 며칠 뒤 주위의 집 대문 앞에 발자국이 멈췄다. 이번엔 축가도 하객도 고급차도 없었다. 주위가 문을 열자 딸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여전히 얼굴 절반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주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걸어 나가 딸을 품에 안았다. 그 품은 조건도 대가도 없는 자리였다. 차단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발목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 말을 꼭 대었다. 엄마, 날 용서해 주세요.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은 조용히 말했다. 아가야, 엄마 품에 안기면 죄도 녹는단다. 동네에 금세 소문이 돌았다. 저 사람 주희 씨 딸 아니야? 그 부잣집에 시집 갔던. 그래, 이혼했나 보네. 얼굴이 변해서 몰라봤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딸이 돌아왔다는 사실뿐이었다. 차단하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벽지도 낡은 커튼도 그대로였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엄마, 그땐 몰랐어요. 엄마의 모든 게 이렇게 귀한 건지. 그날 밤 주인은 딸을 위해 직접 이불을 펴고 주전자를 올려 따뜻한 차를 내왔다. 아가야, 밥 좀 먹어라. 너 많이 야위었다. 차단하는 조용히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엄마, 난 이제 당분간 그저 조용히 편히 숨 쉬고 싶어요. 주인은 그 말을 들으며 부엌 불을 끄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마음 속엔 오래 기다린 봄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다. 밤이 깊고 골목마저 숨을 죽인 시각, 선아는 혼자 이불 속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올렸다. 제가 한때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 엄마 발 아래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젠 다시는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다. 다음 날 달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왔다. 누군가는 따뜻한 국을 들고 누군가는 부침개를 들고 왔다. 하지만 몇몇은 속삭였다. 하나님이 구해준 딸인데 결국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네. 그래도 엄마는 엄마지. 품어주는 건 엄마뿐이야. 중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넘어진 사람이야말로 배우는 거야. 배운 사람은 다시는 같은 데서 넘어지지 않아. 그날 오후 선아는 중이의 손에서 재봉틀을 받았다. 엄마, 저도 배울게요. 바느질도, 요리도,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그녀의 눈에는 이제 교만이 아닌 겸손이 담겨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이게 진짜 교육이죠. 엄마가 뿌린 건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중이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교육은 있었는데 교만이라는 가뭄에 말라갔던 거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마음이 다시 촉촉해졌네. 그날 밤 선아는 엄마 옆에 와서 물었다. 엄마, 나 다시 엄마 딸이라고 불려도 돼요? 중이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넌 원래부터 내 딸이었어. 단지 내가 스스로 멀어진 거지. 그 순간은 오래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 같았다. 그 안에는 이제 침묵이 아니라 용서와 모성의 빛이 가득했다. 이 모녀의 관계는 이제 어떤 시련도 세상의 어떤 문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후 중이의 작은 집에는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누군가는 바느질을 배우러 왔다. 엄마, 전 이 집을 작은 학교로 만들고 싶어요. 작은 등불이 되는 곳으로요.
중이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바르면 작은 집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단다. 선아는 집 앞마당에 낡은 평상을 들여놓고 동네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책상도 교재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곳에는 웃음과 배움이 있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물었다. 선생님은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선아는 잠시 웃고 대답했다. 엄마 치마폭에서요. 그분은 모든 걸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분이었어요. 중이는 딸 곁에 앉아 아이들을 챙기고 실을 꿰며 간간히 차를 끓였다. 낡은 벽도 오래된 커튼도 그대로였지만 집 안은 사랑과 기도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저녁 선아가 말했다. 엄마, 저 다시 절에 가고 싶어요. 이번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예전에도 고개를 숙인 건 교만이 아니라 감사였단다. 이제 고개를 숙인 선아는 밥을 퍼줄 때마다 한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얼굴들 위에 교만이 스미지 않게 해주세요. 몇몇 오래된 노숙인들은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 모아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아주머니, 오늘 얼굴이 환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에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중이의 눈에도 평온이 번졌다. 얼굴엔 감사가, 가슴엔 안도감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중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나님, 전 이제 더 이상 이 아이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 엄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교만이 아무리 높이 치솟아도 그 끝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진짜 존귀함은 세상이 주는 명예가 아니라 어머니 발 아래 있는 평안과 사랑에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엄마와 딸이 다시 마주 잡은 손길 위에는 수많은 계절이 지나도 변치 않을 온기가 있었다.